저기 나룻배 말이야. 며칠 전부터는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 저 양반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 하나 버려놨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괴이한 것은 괴이한 것 아니냐 말이오. 드러나 봅시다. 홍수, 이호상. 봄이 되어 명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또래보다 키가 작고 왜소하기까지 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늘 마음이 쓰였다. 가끔 아들이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마을 아래 큰 다리까지 자전거로 바래다 주기도 했다. 학교는 거기에서 다시 30분은 좋게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아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해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등교를 시켰다. 명수가 다니는 읍내학교는 그 일대의 유일한 중학교였다. 학생이라고는 전 학년을 합쳐 80명 남짓하였다. 학년별로는 1, 2학년이 2반, 3학년은 한 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산골 학교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3학년이 되면 농사일이나 이런저런 핑계로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마도 그들의 부모님이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테지만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두 반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세상에 특별할 것이 없는 이곳 학생들에게 특별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북한군이 뿌린 삐라를 모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일이었다. 지리적으로 북한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터라 마을 주변에 가끔 북한에서 날아든 선전용 삐라들이 발견되곤 했다. 학교에서는 가져온 삐라의 숫자에 따라 공책을 주거나 연필을 주기도 했다. 명수는 산이나 들판에서보다는 강을 따라 떠내려오다가 기슭에 걸린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강가에서 발견되는 삐라들은 형태가 온전한 것이 별로 없었다. 물에 불어 뭉그러졌거나 여기저기가 떨어져 나가 삐라인지 구별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래도 발견이 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배웠으므로 바위 위에 걸쳐 말렸다가 학교로 가져갔다. 어떤 경우 반질반질하게 인쇄된 것들은 물에 불지 않고 형태를 보존했는데 내용은 고사하고 거기에 그려진 무시무시한 그림들 때문에 전단은 항상 거북한 존재였다. 공책이나 연필과 바꿔주었으므로 지폐 같은 것들이지만 일부러 찾아다니고 싶진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일로 친구들과 어울려 들판을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말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적힌 섬뜩한 구호가 명수에게는 더 큰 공포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전단을 보면 공연히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났다.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단은 발견되었다. 간혹 강에서 투망을 던지던 사람들이 강물에 떠내려온 지뢰를 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발탄도 마찬가지지만 지뢰는 그보다 더 위험하여서 반드시 신고해야 했다. 일단 발견이 되면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삐라나 지뢰 혹은 불발탄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몹시 길고 지루했다. 2학년이 되어 친구들도 여럿 생겨 다리 근처까지는 읍내에 사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올 수가 있었지만 다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강둑길은 온전히 명수의 몫이었다. 중학생이라곤 마을에서 명수가 유일했다. 명수의 집은 강둑을 따라 올라가다가 만나는 마을의 첫 집이었다. 수대째 내려오는 기와집이었는데 전쟁 이후 담도 허물어지고 대문도 아예 없어져 다만 구역을 표시하는 경계석들만 나지막히
둘러쳐져 있었다. 명수 아버지는 제집이랍시고 담을 두르고 대문을 다는 일이 탐탁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이 시작되는 입구에 있는 데다 오가는 사람들이라야 마을 사람이 전부인 촌동네에 그런 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담이나 대문이 있었는지도 엄격히 말해 분명하지 않았다. 명수의 어머니는 집 둘레를 따라 작은 나무며 꽃을 심었지만 그것이 경계를 나타내주지는 않았다. 강과 인접하여 산비탈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에서 보면 집이라기보다는 강과 마을 입구를 지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문소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강을 따라 형성된 제방과 나란히 있었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높여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장마철엔 범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범람으로 치자면 올해 홍수가 가장 심했다. 제방을 넘은 물이 저지대의 가구들을 위협하였으므로 명순에도 한밤중에 주민들과 함께 강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 조그만 암자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는 을의 저지대에 사는 가구의 주민들은 윗동네로 올라와 하룻밤을 묵어가는 일이 많았다. 명순에도 마당이나 사랑채를 내어주는 집 중 하나였는데 작년 여름은 비가 3일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명수의 가족도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했다. 제방 일부가 무너지고 강에 인접한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났다. 농부에게 있어 물로 인한 피해야말로 뼈아픈 것이었다. 일단 물에 잠기고 나면 벼건 과일이건 수확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뒤이어 찾아오는 병충해 때문에 흉년이 되기 쉬웠다. 명수는 아버지의 성화로 인해 강가에서 노는 일이 많지 않았다. 강가에서는 온갖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잦았다. 그렇지만 명수는 체구만 왜소할 뿐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과 장난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걸맞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 몰래 지류 하천에 나가 형들에게 개헤엄을 배우기도 했고 수박서리에도 여러 번 끼어보았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에게서 알 수 없는 향기가 나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에게 말하곤 했다. 네 할아버지가 죽을 뻔한 일 말한 적이 있지? 그만해요. 이 양반이 또 술 취해가지고선.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어딜 봐서 술에 취했다는 거야? 명수야, 네 할아버지는 말이야. 아버지는 적당히 술에 취할 때면 매번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마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이야기는 흐느끼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작게 내뱉는 어머니의 한숨소리로 끝났다. 네 할아버지는 말이야. 잊지 마라.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자식이다. 아버지가 잔소리한다 생각하지 말고 새겨들어라. 네 할아버지. 네 이름 명수. 할아버지가 2명 몫을 살라고 돌림자를 무시하고 지어주셨다. 알겠냐? 너는 목숨이 2개란 말이다. 목숨명, 목숨수. 할머니는 실종되셨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본인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강물 속의 밧줄 이야기. 강의 한가운데서는 물길이 만든 밧줄이 있는데 누구든 그 밧줄을 본 사람은 결국 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물의 무자비한 힘에 못 이겨 빨려 들어간 것이라고 믿었다. 강물에 보이지 않는 밧줄이 있다면 밧줄이 또아리를 틀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오목한 지점은 언제나 경계 대상이었다. 강 기슭을 타고 내려오던 물체가 그곳에 닿으면 새로운 흐름이 궤도를 바꿔놓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중심원을 따라
빙빙 돌아야 했다. 할아버지는 매우 강단 있는 사람이었지만 상처의 고통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충분히 새장가를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할머니와의 추억에 머물렀다. 밧줄이 할머니를 잡아당긴 것과 같이 할아버지도 언제까지나 그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명수도 어느 여름날 저녁에 강가에 나와 빠른 물살에 손을 담그고 물살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끄럽다가도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점점 그 강물이 손을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물살을 이기려고 손을 조금 더 깊이 뻗으면 이번에는 강물이 손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일단 강물에 손이 잡힌 다음에는 빼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이 점점 더 깊은 무의식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과 같은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한밤중의 악몽과 같았다. 명수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긴 뚝길은 아마도 몇백 년은 되었을 것이다. 홍수가 나서 누군가는 다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집과 농토를 잃고 심지어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강물은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같아 보여도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인 법은 없었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한없이 대체될 뿐이었다. 강은 범람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불어난 빗물이 비좁은 강폭을 이기지 못하고 뚝을 넘어 육지로 나간 것이지 원래의 강이 스스로 불어나서 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범람의 어떠한 흔적도 없이 태연하게 흘러갈 수는 없었다. 주변에 자라나고 있는 나무며 풀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도 강물의 주장에 이의를 달지 못하고 명수가 어릴 때 보던 풍경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지루하고 긴 강둑길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낯선 풍경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한 척의 작은 나룻배였는데 강 위의 나룻배가 특별했던 점은 다리가 생기고 난 이후로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던 나룻배가 거의 자취를 감추어서 근래 몇 년 동안은 강에서 나룻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배는 거의 매일 나타나 주로 강의 양 어귀를 번갈아 돌아다녔다. 명수는 아버지가 태워주는 자전거 뒤에 앉아 나룻배를 바라보다가 남자가 낚싯대도 그물도 없이 배만 젓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조심하거라. 배를 젓는 사공은 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자였다. 멀리서 보아도 행색은 남루했다. 복장은 군복이거나 군복을 조금 개량한 듯 보였고 그마저도 낡고 초라해서 오랫동안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한 떠돌이 품팔이꾼 같았다. 게다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 눌러쓴 벙거지마저도 그의 남루한 행색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체구만은 보통 사람들보다 크고 건장해 보였다. 그래서인지 겉모습은 볼품없었지만 그가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옷이 그의 몸에 달라붙어 비굴하게 기생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근육이 붙은 팔뚝으로 노를 저을 때면 땀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흡사 급류가 방해물을 지날 때 만들어내는 꼬임 같았다. 남자는 강의 상류에서부터 하류의 다리 인근까지 큰 타원을 그리며 노를 저었다. 언제나 같은 복장, 같은 배,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명수는 이제 등하굣길에 배가 보이지 않는 날은 공연히 궁금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명수의 호의적인 호기심과는 달리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낯선 나룻배와 나룻배를 저으며 돌아다니는 남자의 존재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룻배는 다만 강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다. 짐을 실어 나르거나
행인을 실어 나르는 등의 상행위도 한 적이 없었다. 의심과 나쁜 소문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나석이 좋아하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뱃사공을 읍내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상한 것이 아무래도 간첩이거나 야밤에 가을거지를 일삼는 도둑이거나 하다는 것이었다. 휴전선에 인접한 명순의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은 의무처럼 여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함께 남자는 당장에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 처음으로 그의 배가 마을 앞 강억 위 육지에 비스듬히 올려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던 명수도 배를 볼 수 있었는데 배에는 간단한 취사도구와 노, 그리고 노보다 더 길어 보이는 대나무 장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한 대로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떠한 도구도 없었다. 대체 그 배는 배를 타고 그동안 뭘 했던 것일까? 정말 간첩인가? 명수는 간첩이면 을에 권총을 숨겨놓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배 위에 올라가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밖에서 보던 물건들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간첩이나 도둑이 그렇게 얼굴을 빤히 드러내놓고 허구한 날 배를 젓고 다니겠나. 명수 아버지는 남자의 신분이 궁금하면서도 내심 의구심이 들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 가는 내내 개운치 않았다. 명수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은 그가 마을 이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은 남자가 주민들 몰래 배에서 내려 생활할 때 사용했던 움막이 발견되었는데 소용돌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 명순의 선산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명순의 가족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명수 아버지에게 그곳은 금기의 장소였다. 아들에게도 근처에 얼씬도 말아 신신당부하던 곳이었으니 그곳에 대궐이 지어졌다 해도 모를 일이었다. 마을에서 나룻배와 관련된 일은 큰 사건이었다. 그만한 일상이 전부인 농촌 마을에 간첩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었다. 아침에 경찰서로 간 아버지는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간첩 사건으로 뒤숭숭한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결과를 가지고 올 명수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명수 아버지가 그 간첩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조금은 실망한 눈치였다. 하지만 자신들의 추측이 틀렸다는 자각보다는 의심을 사게 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남자의 걸음걸이 하나에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기는 했지만 고기도 안 잡고 물건도 안 싣는 배를 왜 그리 종일 젓고 다니느냐 말이오. 마을 사람이 남자의 면전에 대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가 공손히 인사를 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괴이한 것은 괴이한 것 아니냐 말이오. 빈 배를 몰고 다닐 이유가 없어지면 이내 떠나겠습니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라는 게 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남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멋쩍은 표정으로 땅을 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명수 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타일렀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끝나면 떠난다고 하니 너무 야박하게 몰아세우지 마시게. 경찰서에서 다 말했으니까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듣자 하니 곧 떠날 것이라네. 그렇지 않소, 젊은 양반. 남자는 대답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정황상 훼손된 밭작물이나 과일 서리도 의심이 간다는 것이었다. 뒷산에 낯선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놀란 아이들이 수도 없다는 말도 전했다. 하지만 남자의 큰 체구에서 나오는 거친 음성과 짧고 건조한 대답에 위협을 느껴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더는 상대를 피했다. 그날 저녁 남자는 명수의 집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신고한 동네 사람을 대신하여
사과의 의미로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했다. 명수는 따로 차려진 밥상 너머 남자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이 제멋대로 길어 얼굴은 수척하였지만 자세만은 곧고 발랐다. 저녁을 물리고 난 후에 아버지와 남자는 툇마루에 차려진 술상을 마주하고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하루 반나절 만에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그의 신분을 경찰은 익히 알고 있었다. 오래전에 윗마을에서도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간첩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다만 강 위를 떠다니는 사람일 뿐이었다. 명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된 어른들의 이야기를 창호지 문 너머로 들었다. 그래, 이제 어쩔 셈인가. 내일 읍사무소에 가서 오부 등록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남자의 말에는 북쪽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아니 그럼 계속 강 위에서 살 생각이란 말인가? 게다가 주거지도 일정하게 없는 사람에게 어부 등록을 쉽게 내줄 리가 없을 텐데. 그럴 테지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강을 떠다니는 게 이제는 직업이 되었는걸요. 하지만 어부건 뭐건 지금처럼 굶다시피 배 위에서 생활하는 건 좋지 않네. 사람이 건강해야 일도 하는 법인데. 마을 사람들 입장도 이해해주게. 워낙 외지인이 드문 곳인데다 자네처럼 젊은 남자가 마을 주변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니 무섭지 않은가 말일세. 그래도 떠나기 전까지는 가끔 내 집에 들르게 내쫓지는 않을 것이니.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정말 배가 고프면 염치불구하고 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상을 보니 아주머님 음식 솜씨가 보통이 넘습니다. 제 아내는 음식은 도통 꽝이었지요. 남자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끝말을 분명하게 맺었다. 고향은 어딘가? 개성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전쟁통에 내려와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통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게 말일세.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자네 아무에게나 그렇게 이북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 오해받기 쉽네. 말을 가려서 해야 하네. 네, 이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찾고 있는 사람이 초와 딸이라 했나?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네. 김순경이 자기 마누라랑 딸이 강에서 실종되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했다네. 자네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이야. 이 얘기에 보게 내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나. 명수는 아버지가 말한 남자의 사정을 듣고 베개를 고쳐 꿰었다. 순간적으로 강물에 둥둥 떠있는 두구의 시체가 연상되었다. 뭐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네. 아픈 상처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만 상처라는 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점점 더 커지는 법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깔려버린다네. 명수 아버지는 남자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간 취기가 오른 듯 얘기했다. 내 어머니도 바로 저 강으로 사라지셨지. 사흘 밤낮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네. 그래서 묘가 없어. 아버님 곁에 봉본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지만 어머님은 그곳에 없다네. 내가 좀 취했나 보구만. 자네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내 얘기를 꺼내고 있으니 말이야. 아닙니다, 이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말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어머님께서는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사연? 아니네. 사고였지, 사고. 나는 알지도 못한다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니까. 친척분들 말씀을 들어 아는 것이지. 아버지가 헛기침했다.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려던 그는 습관처럼 이야기를
중단했다. 자네는 어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내 평생 이장님께 처음 말하는 것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니까 다른 분들께는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행여나 또 오해를 살까 무섭습니다. 그런 비밀이라면 내가 장담하겠네. 이장의 명예를 걸고 말이야. 사정을 말해보게. 아버지가 잔을 비우는 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뜻하지 않게 어른들의 비밀을 엿듣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비밀을 지켜달라는 비밀 이야기에 대한 나의 예의로서 아예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다. 전쟁이 나던 해에 아내와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활이었죠. 아내는 나를 뒷바라지 시키려고 집안에서 결혼을 부추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실물을 보신다면 졸세 미인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미인이었단 말인가? 부럽구먼. 아버지는 추임새를 넣었다. 농담입니다. 제 식구라 예쁘게 본 것이죠. 아무튼 전쟁이 나던 해에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난리 중에 해산을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요. 제 딸 말입니다. 태어난 곳이 개성입니다. 제 고향. 남자가 잔을 비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빈잔을 재빨리 채우는 소리가 났다. 이야기를 끊지 않으려는 암호 같았다. 서울이 함락되고 난 후에 저는 산딸이 다가와 배가 산만해진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딸을 낳았지요. 아내는 어머니와 근근히 살았지만 저는 마을 뒷산이며 마룻바닥에 숨어 살았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인민군에 입대하거나 거부하여 총살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 입대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만리하셨죠. 들키는 순간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남한에서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입대 심사를 핑계로 반동으로 물려 개죽음을 당하거나 일선으로 내몰려 총알바지를 시킨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봅니다. 저는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무렵에 결국 혼란을 틈타 아내와 남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는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를 넘나들며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휴전될 때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먹고 살려고 부단히 애썼지요. 하지만 직업을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막노동에 공장에 강원도에 광부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동양 사람으로부터 양봉을 배우게 되면서 재작년부터는 꽃을 따라 북으로 남으로 또 남에서 북으로 산천을 이동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꿀을 딸 수 있는 북방 한계선입니다. 6월이면 밤꽃이 기가 막힌 곳이지요. 저 같은 양봉가에게는 금보다 귀한 밤꿀을 얻을 수 있는. 남자가 말을 멈췄고 아버지가 양반 다리를 고쳐 앉는 소리가 났다. 아내와 딸을 이 강에서 잃었다면 양봉을 하면서 식솔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인가? 그것도 사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고향이 그리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특히 제 아내가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쯤엔 이 지역에 정착할 요량으로 2해 정도를 함께 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딸내미 학교는 어떡하고? 네, 중간에 관뒀죠.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올해 12살이 될 것이죠. 종착하면 다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 엄마가 틈틈이 가르치곤 했죠. 사실 서울에서 살 때도 학교는 제가 다녔지만 오히려 공부는 옆에서 제 처가 더 많이 했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어깨 너머 바둑 배운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를 이기게 되는 거 말입니다. 명수도 생각이 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식에게 장기를 지자 벌써부터 꼼수를 부리느냐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였다.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명석한 부인이셨구먼. 나도 늦장가를 가서 아들놈 하나 있는데 아까 그놈이 올해 15이라네. 비슷한 나이구먼. 명수는 남자를 닮은 여학생을 만들어 강가를 거닐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어하는 상상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지나칠 때 역시 그 알 수 없는 향기가 났다. 그게 올해 6월입니다. 남자가 침묵을 깼다. 말씀드린 밤나무숲 명당짜리 강변에 일찌감치 볼통을 설치하고 움막도 짓고 한철을 날 참이었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던 겨울이 오기 전에 근처에 정착하리라 꿈을 꾸면서요. 정말이지 꿈에 부푼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 비에 물이 불어나면서 졸지의 아내와 딸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까지요. 급류라기보다는 진흙반죽에 가까웠습니다. 산사태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잠을 자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지금도 뭐가 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딸의 비명을 들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빗소리와 강물소리가 더해져 소리를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운명인지 강물 속에 내던져져 가까스로 기슭을 붙잡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물론 찾아보았죠. 소리도 지르고 밤새도록 그 근처를 헤맸습니다. 나중에는 울음도 나오지 않고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담담하게 말을 이었지만 고통이 밀려왔는지 중간중간 한숨이 섞였다. 실종 신고는 했는가? 물론입니다. 다음날 경찰서와 소방서를 눌러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근래에 보기 드문 홍수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운이 좋다면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운이 좋다면 강하고 어디선가 발견도 될 것이다. 운이 좋다면 물이 잦아들어 실종된 지점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하지만 그런 운은 없었습니다. 결국 발견되지 않은 거로군. 네, 아직도 어디엔가 있을 뿐입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이지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저 나룻배를 구해서 내가 그놈의 운을 건져내기로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장님. 조금 전까지도 웃고 만지던 사람들과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준비도 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헤어진다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나 있을 일입니다. 어떻게 잠을 자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무자비한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폭우 한 번에 죽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남자는 울고 있었다. 누구의 잔인지는 모르지만 빈 잔에 술을 붓는 소리가 났다. 그렇지만 사실이 말이지. 그 정도 찾았으면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될 것 같네만. 네, 압니다. 아마도 지금은 찾는다고 해도 그게 내 아내인지 내 딸인지 구별할 수도 없겠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간 자네도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져. 잘 생각해 보게. 읍내에 정미수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배달부를 모집한다고 하더구만. 그런 데서 일할 생각은 없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아내와 딸을 찾는 것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전전긍긍 살겠습니까? 그게 다 아내와 딸을 위한 것이었는데 시체를 찾기 전까지는 죽었다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자가 격하게 술잔을 비우는 소리가 났다. 자네의 뜻이니 내가 뭐라 할 말은 없네만. 자네 사정을 들어보니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네. 내 아버지도 자네와 비슷했지. 어머니가 실종되신 후에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셨어. 어머니만을 사랑했다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정도로 어머니를 끔찍이 사랑했어. 어머니? 모르겠어. 아버지만큼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는. 아무튼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폐인이 되셨다네. 술로 몸을 망치고 원망으로 마음을 망치고 결국은 실성하고 말았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셨네. 강물에 사람을 잡아당기는 동아줄이 있다고 말이야. 동아줄이. 자네가 움막을 지었다는 산 아래 소용돌이 있지 않은가? 그게 우리 선산이라네. 아버지는 자주 그곳을 내려다보며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곤 했지. 그러다가 그 원망을 내게 했다네. 내가 태어날 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이야. 억지 핑계였지. 사실 내 어머니도 이북분일세. 평안북도 신우주에서 17살에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한 분이셨어. 외롭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분이셨겠지. 자네 부인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말을 끝내려고 빈 잔을 홀짝였다. 제가 너무 주제넘은 넋두리를 늘어놓았네요. 이제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허,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시게. 마을 사람들 일도 그렇고 면목 없으니 호의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부탁일세. 저야말로 죄송하죠. 누구든 저와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면 신고했을 겁니다. 아무렴 자네가 가겠다면 잡지는 않겠네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게. 사정을 들으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러네. 이왕 신세를 진 김에 이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게. 그 소용두리가 있는 손산 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지낼 테니 용인해 주신다면 당분간 기거토록 하겠습니다. 시체들이 발견되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적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는 것은 알겠네. 달리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눈에 띌 일도 없을 테고. 그런데 말이야, 시체라니. 아직도 아내와 딸의 몸이 온전하게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가? 내 말은 이미 오래전에 물론입니다, 이장홀은. 찾아야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체란 제가 찾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뒤지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만 생각보다 떠다니는 시체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발견한 게 5구가 넘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딸은 아니었고요. 아버지는 시체를 발견했다는 말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강의 시체들이? 물론 그렇겠지. 상류에서 떠내려온. 그런데 죽어서 강으로 떠내려온 사람이 그리 많단 말인가? 그래서 시체를 발견하면 그 다음은 어찌 하는가? 신고하죠. 배로 끌고 내려가 저 아래 다리 옆 강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군. 이 사람 지금 보니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먼. 그러면 시체를 찾아주었으니 뭐 사례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어떤 분은 그러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니라고.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막무가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수는 언젠가 하굣길에 다리 아래에서 사람들이 가마니를 덮은 시체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던 일이 떠올랐다. 명수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무서움 때문에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럴 때는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려 둘 걸 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몹쓸 사람들 같으니.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이 산 자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법인데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야. 사실은 시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내와 딸의 시체를 찾는데 정신이 없다가 어느 순간 부패하고 일그러진 시체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아내와 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래서 며칠간은 찾는 것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무서워서요. 내 말이 그 말이네. 강물에 빠져 죽은 시체라는 게 며칠만 지나면 맞습니다. 처음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무서웠습니다.
장대에 꿰고 끌고 가면서도 한사코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얼굴이라고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경험하고 나자 익숙해지더군요. 일전에 발견한 시체는 젊은 여자였는데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눈을 감고 머리를 감고 있는 듯이. 알았네. 한데 우리 선산의 시체를 복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설마 그렇게 찾아가지 않은 시체를 산에 묻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이장님. 제 말씀은 시체를 발견해서 신고하려면 다리까지 배를 저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시체를 복원할 곳이 없습니다. 힘들게 육지로 시체를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임시로 그곳에 잠시 둘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시체를 복원하는 곳이 하필이면 선산이 있는 곳이라는 게 꺼림칙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만두라는 것 아닌가? 이해해 주십시오. 당분간은 시체를 찾아서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강에 떠내려온 물건을 되팔아서 사는 게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 딸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외에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와 딸을 찾으면 그때는 그만두겠죠. 그때가 오면 이장어른께 말씀드리고 곧장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럼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로 알고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일어섰다. 아버지는 미처 다음 말이 준비되지 않아 다급하게 물었다. 당분간만일세 그리 긴 시간을 허용할 수는 없다네. 이해하시겠는가? 네, 이장어른. 당분간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 이름이 명수라 했던가? 예, 강명수입니다. 그럼 이만. 그러시구만. 그 참 우연일세만 내 아들놈과 이름이 같아. 혹시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질문에 답해야 할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명수는 언제나 처음 보는 풍경을 대하듯 강을 응시했다. 홍수로 인해 물러진 강변은 한낮의 햇빛이 조금만 더 추궁하면 금방이라도 흙더미를 강물에 내줄 정도로 연약해졌다.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상류에 부유하던 것들도 물길을 따라 떠내려왔다. 나뭇가지와 낙엽이 대부분이었지만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스러기는 물론 누군가 버렸는지 혹은 휩쓸려 내려왔는지 모를 가구들도 있었다. 명수는 그런 것들이 무작정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턱을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강의 흐름을 타고 하류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강가를 뒤지고 다니는 이유는 오로지 시체를 찾기 위함이었다. 지난 6월 장마철에 아내와 딸을 산사태로 잃고 난 뒤 강을 뒤졌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넘어서면서 아내와 딸의 생존을 포기한 그는 시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사고 지점을 따라 무작정 발품을 팔아 뒤지고 다녔다. 그러나 장마철의 강물은 탁하고 어두워 사람 시체는커녕 동물의 시체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낙심한 그는 아예 하류로 내려가 물길이 다소 잦아드는 지점에 움막을 짓고 매일매일 강가에 나갔다. 주변 대숲에서 긴 장대를 꺾어 다니다가 수상한 물체가 보이면 건져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오는 물체를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사람 시체라고 생각한 그는 주저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어릴 적부터 물을 좋아한 그는 고향 마을에서부터 알아주는 수영선수였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강의 힘은 만만하지 않았다. 한참을 따라 내려간 뒤 겨우 장대를 이용해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사력을 다해 헤엄을 친 후에야 강변으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아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엎어진 시체를 돌려놓았다. 그러나 막상 얼굴이 드러난 시체는 그의 아내도 그렇다고 여자의 시체도 아닌 알 수 없는 얼굴의 누군가였다. 그는 그 얼굴을 보며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체라면 수도 없이 보았던 그였다. 전쟁 중에서 시체를 발굴해서 연구자를 찾아주는 부역을 한 적도 있었다. 총탄에 맞아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몸을 본 적도 있었지만 이 얼굴은 달랐다. 그 얼굴은 말하자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닌 무엇이었다. 그 표정, 그 형상은 감히 지상의 것으로서가 아니라 먼 태고의 원형이거나 혹은 이 세상 모든 얼굴들을 하나의 원 안에 죄다 그려넣어 완성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복잡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사뭇 무서웠다. 명수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가면으로 쓴 물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물가에서 헛구역질해대던 명수는 그것이 아내라면 어쩔 것인가 하는 죄책감이 몰려와 다시 시체를 조사했다. 시체는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듯 보였다. 그는 곧 배 옆구리에 시체를 걸치고 다리가 있는 하류로 내려간 다음 배를 정박시키고 경찰서로 향했다. 아내와 딸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목표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져 갈수록 그의 몸과 마음도 수척해져 갔다. 하루를 한 끼로 연명하는 일도 허다했고 때때로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날도 많아졌다. 그의 넓고 듬직했던 어깨는 옷이 헐렁거릴 정도로 야위었다. 바지춤을 두르던 군용 허리띠도 한 뼘이나 남아돌았다. 날카롭던 눈썰미는 힘을 잃고 고요해졌다. 그것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시간의 잔인한 교훈, 퇴색해가는 희망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교훈에 익숙하지 않았다. 전쟁 중에 고향으로 되돌아갈 때도 다시 그 고향을 버리고 남아할 때도 희망을 버린 일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제 어미는 죽었더라도 딸이 극적으로 강변에서 산채로 발견되어 누군가의 집 딸로 새롭게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도 좋으리라. 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나를 못 알아봐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면, 살아있기만 한다면 제 어미의 죽음은 물론이고 내 목숨도 내놓겠다. 기꺼이. 그러나 그가 발견한 아이라고는 오직 주기적으로 제 방을 오가는 그 까까머리 중학생 이장의 아들뿐이었다. 명수는 당분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마을 이장으로부터 아내와 딸의 시체를 찾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당분간뿐이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일었다. 강물은 지난 여름의 열기를 스스로 가라앉히고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투명해져 갔다. 어떤 지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고기들의 이동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사태 중에도 몸에 지니고 있어서 남겨진 돈 덕분에 그의 생활은 아직은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마을의 입장에서나 그가 강에서 이번 겨울을 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해 보였다. 겨울은 혹독하고 무엇보다 꽁꽁 얼어붙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는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강을 돌아다니는 그의 노적기는 목적은 있었지만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궤도가 불안했다. 한낮에 태양 아래 잠이 들었다가 강의 하구에서 잠이 깨거나 마을 어귀에 무단히 정박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정신과 인내심 그리고 살아있는 감각이 죄스러워 눈물이 났다. 그는 울면서 강으로 돌아왔다.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찾아라. 거기에 네 아내와 딸이 있다. 나도 안다. 살아있겠냐. 그런데 죽은 것을 보지 못했지 않은가. 그러니 죽은 것은 아니다. 살아있다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죽은 거겠지. 내가 살아있다고. 대저, 세상에 나 혼자만이 남았는데 이놈의 강을 뒤적이는 것 말고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런데 내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지. 아니야,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면 식물인간은 산 것인가. 폭탄에 양팔과 양다리를 잃고 누워있던 내가 본 그 사람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아무렴. 몸뚱이가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지. 정신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라고. 헛소리. 정신이 살 곳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지. 정신만 살아있다면 그건 귀신이겠지. 그러면 아내와 딸은 죽은 것인가? 아니야, 아니야. 몸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죽었다고 단언할 수 있단 말이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는가,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그렇지만 정신도 없고 육체도 없는 내 마누라와 딸은 뭐란 말인가, 뭐냐고. 그는 강을 찔러대며 윽박질렀다. 그러자 강이 대답 대신 그의 죽창에 무엇인가 무거운 물체를 찔리게 해주었다. 명수는 흠칫 놀라면서도 천천히 죽창에 찔린 물체를 물 위로 끌어당겼다. 시체는 남자였다. 부어오른 정도를 볼 때 일주일 남짓 보였다. 명수는 시체의 정도를 보고 죽은 날짜를 가름하고 있는 자신에게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고물에 묶어 고정한 다음 절벽 아래 소용돌이로 배를 저었다. 시체의 단단한 허리띠 덕분에 고정이 쉬웠다. 시체를 뒤집으며 명수는 또 한 번 놀랐다. 시체의 주인은 북한군이었다. 차려입은 복장과 한쪽에 남아있는 신발로 볼 때 사병이 아니라 장교이거나 적어도 하사관인 듯했다. 강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부패가 일어나 팽팽해진 가슴께 명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뜯어지고 없었다. 윗주머니 양쪽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바지 주머니에도 발견된 것은 없었다. 이름도 없고 본인을 말하여주는 어떠한 흔적도 없는 시체가 소용돌이 속에 빙글빙글 원을 그리다가 뱃머리에 부딪혔다. 명수는 다음 일을 생각해 보았다. 시체를 발견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시체가 하필이면 북한군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경찰은 필시 내가 시체에서 무언가 귀중한 것을 가져갈 것으로 의심하기 쉽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일로 경찰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옷을 벗겨서 강으로 흘려보내라. 이런 일에 말려들 시간이 없다. 명수는 결심하고 시체를 잡아 올렸다. 그때 문득 아무것도 없던 시체의 허리춤 뒤편으로 무거운 덩어리가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시체를 돌려가며 물체를 찾았다. 마침내 그가 손을 뻗어 잡아낸 것은 놀랍게도 단추가 채워져 내용물을 온전하게 보관한 채 매달려 있던 권총 지갑이었다. 총의 무게 때문에 허리 뒤편으로 돌아가 쳐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고 권총을 집어들었다. 무거우면서도 냉정할 정도로 반듯한 형상의 쇳덩어리를 집어드는 순간 명수는 무작정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배 안에 있던 여벌의 옷에 감싼 다음 아래에 쑤셔 넣었다. 심장이 까닭없이 뛰었다. 그는 그동안 하던 일과 생각을 중단한 채 그저 조용히 절벽 아래 소용돌이에 몸을 맡겼다. 배와 배에 매달린 시체가 물살에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서로의 앞과 뒤를 따라 돌았다. 그러다가 중심에 이르러 시체는 배 아래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명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침착해야 한다고 타이르면서도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배가 소용돌이 한가운데 시체를 매달고 홀로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돌아갈 때쯤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이 권총을 깔고 앉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찾고 있던 형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물에 부풀고 부패해진 몰골의 아내와 딸, 그 미지의 시체가 배 아래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이내 그러한 두려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미안함과 창피함이 그를 일으켜 세워 초인적인 힘으로 밧줄을 당겨 매달려 있던 시체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배의 반대편에 놓이고 건너편으로 돌아와 앉아 처음으로 분명하게 죽은 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으므로 명수의 하루하루는 바쁘고 괴로웠다.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명수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아버지는 도시로 가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이 공부와 관계없이 도시로 갔거나 가는 중이었다. 명수 반에도 서울로 전학 간 친구가 여럿 있었다. 시험 걱정으로 뚝길을 지나던 명수는 언제나처럼 보이던 나룻배가 며칠 전부터는 아예 강 중심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배에는 남자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배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남자와는 다른 무언가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그의 반대편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벗어나 있었다. 명수는 다만 남자가 배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낯설 뿐이었다. 저기 나룻배 말이야. 며칠 전부터는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 밥상을 물리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지쳤겠죠. 저 양반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당신이 좀 말려서 어찌 해봐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겠어요. 곧 겨울인데.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러 번 소리치고 했어. 아무리 타일러도 배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네. 뭐 가진 돈이 좀 있어서 아직은 괜찮다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몸이 먼저 죽어나는 걸 어쩌려고 그러는지 참. 밥은 먹고 사는가요? 배 위에서? 나도 몰라. 뭐 사다가 먹긴 하는 모양이야. 전번에 움막에 가봤더니 음식 해먹은 표도 나긴 하더구만. 그래도 모르긴 해도 제대로 먹지 못할 거야. 큰일일세. 멀쩡한 사람 하나 버려놨어. 전번에 말하는 거 들어보니 생각은 올바른 사람이던데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게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시험이 끝나던 날 친구들과 어울려 읍내를 돌아다녔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일찍 집으로 와야만 했다. 건넌 마을 친척집에 초상이 나서 부모님이 상가에 가니 일찍 집에 와 있으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저녁을 챙겨 먹고 툇마루에 앉아 언제나처럼 멍하니 강물과 멀리 떠있는 나룻배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는 풍경과 어울린 배는 강 한가운데 도드라져 섬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그 배는 낮에 보이는 것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일찌감치 호롱에 불을 붙이고 부모님이 오시나 여러 번 나왔지만 보이지 않았다. 공연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가방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 펼쳤다. 시험이 끝나서인지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줌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잠기로 했다. 명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밤중에 집에 혼자 있게 둔 것이 이번이 처음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져 방 안을 차근차근 채워갔다.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호롱불을 응시했다. 바람이 부는지 호롱불이 일렁이며 춤을 추었다. 명수는 몸을 더 웅크리고 그 조그만 구멍도 아예 막아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수는 날카로운 소리에 놀라 선잠에서 깨어났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소리가 들린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다시 나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의 소리에도 명수는 그것이 총소리란 것을 짐작했다. 어릴 때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소리. 어둠보다 한밤중의 소변 보기보다 더 무서운 그 각인된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공포가 순식간에 명수를 집어삼키려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전쟁, 북한군, 죽음, 피난, 탱크, 비행기, 폭탄. 이런 수많은 소리와 형상이 머릿속 하나의 지점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상가에 갔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명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강둑길이 끝나는 하류의 다리가 목적지처럼 느껴졌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엄마와 아버지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명수를 재촉했다. 너무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길은 명수의 발에 밟히는 돌뿌리를 피해줄 수가 없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충격이 심장과 관자놀이를 아무렇게나 두드렸다. 강둑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든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무섭고 불안한 무엇인가가 명수의 등줄기에 올라타 말을 몰듯 재촉하고 있었다. 명수는 작은 소리로 계속 엄마를 불렀다. 그렇지 않으면 등에 달라붙은 그것이 입마저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할 것만 같았다. 한동안 뛰어가던 명수는 문득 강으로부터 불빛이 비쳐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예의, 그 나룻배, 며칠 전부터 강 한가운데 떠있던 남자의 배가 불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불빛이 그동안 제 방을 넘어와 자신과 함께 달려가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멀리서 명수를 부르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배에서 전해진 불빛에 의해 이제는 분명히 엄마와 아버지란 걸 알 수 있었다. 달려온 엄마가 명수를 얼싸안았다. 명수는 부모님을 만난 안도감에 몸을 맡기면서도 고개를 불타는 배에서 떼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 불! 저기 아저씨! 총소리가 났어요, 총소리! 배는 석유통이라도 터진 듯 큰 불이 되어 강둑 전체를 밝힐 만큼 치올랐다. 명수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모님을 만나게 된 안도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불타는 배에 갇혀있을 남자에 대한 연민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혹은 외로움이 무서움으로 바뀌어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불러내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이 놀라운 불에 대한 경외감 때문인지도 몰랐다. 가족이 한 몸이 되어 강둑에 앉아 다만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불길을 응시하는 동안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배회하던 그 배는 마침내 제 몸을 불태움으로써 항해를 끝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강둑에 나왔지만 속절없이 불타는 배를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명수의 얼굴을 한번 매만지던 아버지는 배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려는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쪼그리고 앉았다. 명수가 보기에 아버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동작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난파된 배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